문재인 정부뿐이 아니라 이제 한국 사회에서 아주 주기적인 발작 증세나 비슷한 이 친일 문제를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일파를 한번 찍히면은 아주 삼족이 꼼짝을 못하죠. 도대체 이게 왜 그럴까? 친일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진지하게 좀 공부를 하고 이 근원이 뭔지를 탐색해 본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도대체 친일 문제가 언제서부터 이런 문제의 핵심이 됐는지를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분이 춘원 이광수, 그 다음에 요 분이 육당 최남선. 우리가 일본이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서 미국하고 전쟁을 하고 연합국하고 전쟁을 하는 상황이 벌어져서 1943년 42년까지는 일본이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러다가 1942년을 기점으로 해서 점점 이제 폐색이 짙어지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43년 들고 44년 들어가면서 이제 병력이 모자라니까 한국에서 젊은이들을 이제 처음에는 징집을 해간 게 아니고요, 지원을 하도록 문호를 개방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 젊은이들이 일본에 군대 가는데 지원을 하는 겁니다. 지원을 해가지고 지원병을 뽑는데, 지원병에 연구를 한 사람이 정한기 박사라고 있는데, 저하고 같이 반일종족주의를 같이 쓴 이제 저자기도 한데, 이분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한국인들이 일본군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경쟁을 했는데 그게 보통 45대 1에서 85대 1이었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일본군 하사관이나 장교도 아니고 일반 병으로 가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젊은이들이 가는 거죠. 여러분 천주교 추기경 하시던 김수환 추기경 아시죠? 이분도 학도 지원병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김준엽 씨, 장준하 씨 이런 분들이 다 학도 지원병인데, 장준하 씨나 김준엽 씨의 자서전 보면 자기가 지원을 해서 갔는데 또 탈영을 해서 광복군을 갔다 이런, 제가 보기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막 써놨고, 김수환 추기경도 내가 학도 지원병으로 가서 필리핀 어느 전선에 도착했다라고까지만 쓰고 그 다음에는 입도 뻥끗 안 합니다. 44년이 되니까 이제 지원병만 가지고는 이제 안 돼요. 이제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조선에 있는 청년들을 이제 징집을 해가려고 보니까 이 세상에는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뭔가 대가를 줘야 돼요. 그 당시에 우리의 이 지도부 지식인 그룹이 보기에, 야,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일본을 이겨가지고 우리가 독립을 하겠는가. 도저히 가망이 없으니 실리를 취하자. 어차피 지금 보니까 쟤네들이 조선 청년들을 지금 징집해서 일본 천황을 위해서 싸우라고 끌고 갈 것 같은데, 이럴 바에야 차라리 우리 청년들을 전선에 내보내는 조건으로 우리가 참정권을 얻자. 그 당시에 조선에, 그러니까 일본 국민이긴 국민인데 한반도에 사는 사람은 투표권도 없고요, 선거권, 피선거권이 다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상황에서 우리도 국회의원의 의석을 확보를 해서 우리도 국회에 들어가서 우리 조선 사람들의 권익을 위해서 싸우자. 그렇게 이제 서로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1945년 4월 1일 날 일본 중의원 의원 선거법이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상원, 하원, 양원제가 되어 있습니다. 상원을 귀족원이라고 했는데 상원 의석 7석을 조선 사람에게 배정을 해주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중의원, 하원입니다. 하원은 23석을 조선 사람이 당선되도록 이렇게 협상을 해서 우리가 이 권리를 얻어냈어요. 그런데 이 조항에 의하면 이 선거법은 다음 선거부터 적용이 된다 이렇게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일본이 1945년 8월 15일 날 안 망하고 그 다음 선거에서 선거가 이루어지면 조선 사람 23명이 하원의원이 되는 거고 7명이 상원의원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정도 이제 우리가 권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도 일본한테 최소한의 협조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춘원이광소 6당 최남선을 비롯한 우리 조선의 지도부 사람들이 청년들이여 학도병으로 나가라. 이렇게 외쳤죠. 불행하게도 이 중의원 의원 선거법 개정안이 실시되기 전에 일본이 방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꿈은 헛된 미몽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지금 와서 여러분 4월 1일 1945년 4월 1일 날 법이 개정이 돼서 이런 권리를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얻어냈다라는 사실을 어느 누가 얘기를 하나요? 안 하죠. 지금 우리 그 국사학계, 강단사학계나 이런 데서는 우리 국민들이 우리의 근대사, 우리의 현대사를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알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사기친 게 다 들통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다 의도적으로 묻어놨습니다. 6당 최남선과 춘원 이광수, 모윤수, 김알란, 김성수를 비롯한 그 지식인 그룹들이 왜 우리 청년들을 일본 천황의 군대로 나가라고 그렇게 목이 메어 외쳤습니까? 이 사람이 일제에 아부하기 위해서였습니까? 뭐였습니까? 알고 보니까 야, 우리가 도저히 저놈들하고는 우리가 싸워서 뭘 할 방법이 없으니 의회에 들어가서 우리가 조선 사람들의 권익을 우리 힘으로 쟁취하자. 그러기 위해서 일본하고 협상을 해서 중의원 23석, 귀족원 7석이라는 그 엄청난 정치적인 이득, 정치적인 결과물을 얻어낸 사실은 왜 얘기를 안 하나 이거죠. 그것이 알려지면 이 사람들을 지금 비난한 것에 대한 모든 도덕적 권위가 다 상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도 그것 때문에 전부 다 친일파로 몰려가지고 그냥 막 동상 끌어내려가지고 막 파묻어버리고 이런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바로잡아야 될지 저는 막 이게 공부를 한번 할수록 막 혈압이 올라가지고요. 요즘에 이제 혈압 강화제를 좀 먹어요. 이게 약 기운으로 좀 버티고 있습니다. 약을 안 먹으면 이제 이게 뭔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도저히 합리적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게 파악이 안 되는 이런 세상이 돼가지고요. 그 많은 국민을 지금 다 지금 기만하고 속이고 은폐하고 1921년에 자유시 참변이 있었다라고 한 줄만 얘기하고 자유시 참변이 뭐야? 참변이야 그냥
자유참변이 뭡니까? 소련 공산당에 빌붙은 우리 조선 그 공산당들이 우리 청산리 봉오동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둔 우리 진짜 항일 무장 독립군을 자유시로 유인을 해서 몰살을 시킨 게 자유시 참변이죠. 우리 그러면 항일 무장 독립군을 누가 때려 죽였나요? 백선엽이가 때려 죽였습니까? 공산당이 때려 죽였습니까? 이런 걸 알면 안 되는 거야. 알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사기쳐온 모든 게 다 들통나기 때문에 이런 진실과 이런 역사적 사실을 우리 국민이 알면, 그런 걸 얘기를 하면 이 얘기하는 놈을 이제는 역사 왜곡 금지법 처벌법인가 뭘 만들어가지고 징역 몇 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통과되기 전에 빨리 이거 열심히 찍어 놓으려고 지금. 설마 소급해서 잡아가진 않겠죠? 자기네들하고 다른 얘기를 하면은 이제 그 얘기도 못하게 법으로 막겠다는 거. 왜 그런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역사적 사실을 알면 자기네들의 거짓말과 사기극이 백일화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야말로 막 최악의 발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1945년에 일본 중의원 의원 선거법이 개정돼서 조선 사람 23명이 일본 중의원 의원이 될 수 있는 권리를 따냈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어보신 적이 있냐 말이죠. 근데 왜 이런 걸 몰라야 되죠, 우리 국민들이? 이런 걸 빼놓으니까, 야, 저 자식 말이야, 우리 조선의 청년들을 일본의 천황을 위해서 싸우다 죽으라고 그렇게 내보냈대. 저 삼족을 멸해야 될 놈 아니야, 이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인총 김성수 저 고려대학교에서 창업자 동상 꺼져버려가지고 쓰러뜨리고 막 이 난리를 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짓 하는 인간들은 다 또 민족정기를 앞세워요. 민족정기가 뭐야? 물어보면 모른대요. 제가 김영삼 정부 때 김영삼 정부 청와대에 아주 반정부 기자로 찍혀가지고요. 그때 제가 하도 민족정기 선양을 위해서 쇠말뚝을 뽑는데요. 그래서 야, 민족정기가 뭐냐?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한 가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만. 민족정기라는 말은요. 이런 말을 아주 즐겨 쓰는 사람들이 누구였냐. 무솔리니, 히틀러, 일본 군국주의 정치가 이런 사람들이 선동을 위해서 쓴 용어가 민족정기다. 소위 말하는 파시즘 전체주의자들이 국민들을 자기네들이 의도하는 목적으로 동원하기 위해서 쓰는 용어가 민족정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민족정기를 제일 화끈하게 무기로 써먹은 사람이 이 아주 좀 돌머리의 대명사 김영삼 대통령입니다. 이 사람은 바위하고 헤딩을 하면 바위가 깨질 정도로 참 우리가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었어요. 핵 억지력 얘기를 했더니 원자로 말하는 겁니까? 이런 그 동문서답을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 양반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아주 민족주의 광풍이 불었습니다. 무슨 짓을 했느냐? 역대 대통령들의 집무실로 사용하던 청와대 본관 건물이 있습니다. 청와대 뒤쪽에. 그거 다 폭파시켰어요.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던 조선총독부라고 있는 중앙청 건물을 폭파 철거했습니다. 전국 명산에 박혀있다는 일제 풍수침략의 산 증거물이라고 하는 쇠말뚝을 뽑았습니다.
황국 신민 양성 목적으로 졌다는 국민학교 이름을 초등학교로 바꿨습니다. 남산 제 모습 찾기를 한다면서 거기에 있어 외국인들이 살고 있는 외국인 아파트를 폭파 철거하는 장면을 KBS, MBC가 전국에 생중계를 했습니다. 왜 했는지 아세요? 이거 외국놈들이 살던 거야. 이 더러운 거 어디 남산에 이 외국놈들을 살게 우리가 이거 부시는 거 다 전 국민이 봐야 돼. 그래가지고 생중계한 거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은 야 신공법으로 하니까 막 확 넘어지니까 막 박수치고 막 난리 났었죠. 그리고 상해 임정료인 유해를 봉안을 했고 독립유공자를 확대를 했는데 그 당시에 확대된 독립유공자는 거의 대부분 전원이 공산주의 계열의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아니 공산주의지만 일제시대 때 우리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으니까 그 후손들에게 독립유공자로 해서 후손들에게 우리가 국민 세금으로 연금을 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 공산주의지만 그 당시에 공산주의 민족주의가 어딨어? 일제하에서 우리가 싸웠으니까 제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다들 지금 알고 계세요. 여러분, 그 당시에 자유민주주의자, 민족주의자들도 독립운동을 했고 공산주의자들도 독립을 했으니까 똑같이 독립운동한 거 맞는 거 아니냐. 그러니 독립유공자로 예우를 해주자 하는 그 논리에 얼마나 위험한 그 생각이 숨어 있는지를 한번 보시죠. 자유민주주의자들이 조선 독립운동을 한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천부적인 인권, 이 인권을 보장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은 일본이 지금 조선을 장악하고 있는데 일본을 무찌르고 우리를 독립시킨 다음에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위한 공산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갈 길이 다른데 그냥 독립운동을 했다는 거 하나로만으로 이 사람에게 그러면은 국민 세금으로 그 후예들에게 연금을 주는 게 당연하냐.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김원봉을 지금 독립유공자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계급품을 물고 광란에 쇼를 벌이고 있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김원봉 같은 애도 독립유공자가 되면 저기 북한에 있는 저 김일성도 바로 이어서 독립유공자 되는 거예요. 그거 만들기 위해서 아주 얘네들은 프로그램에 다 짜여져 있어. 만약에 김원봉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막 그 모든 그 사료를 다 동원해가지고 야 이런 놈이야 하고 폭로를 안 했으면요. 시체말로 우리가 공부를 안 해서 몰랐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 여운형이고 다 이런 걸 위해서 하는 거죠. 지금 남북 대결의 그 뿌리는 누가 항의를 더 치열하게 했느냐의 싸움이 돼버렸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그야말로 자유민주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자유롭고 정의로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런 어떤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그 피눈물 나는 대한민국 건국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야 만주벌판에서 누가 항의를 더 세게 했느냐를 가지고 지금 역사적인 정당성을 가름하는 상황으로 아젠다 세팅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일무장투쟁을 화끈하게 하고 너희들은 말이야 백선엽이 같은 저런 친일분자가 말이야 일본군하고 만주군 편에 붙어가지고 우리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했으니까 너희들은 도덕적으로 정당성이 없는 놈들이고 항일무장투쟁의 선명한 이 투쟁 정신을 이어받은 북한이 민족사적 정통성이 있는 거야. 이 더러운 괴뢰놈들.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알고 보니까 저놈들 주장이 다 사기였다는 게 최근에 다 밝혀지고 있고, 지난번에 우리가 백선엽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다 이제 알고 계시죠. 항상 뭐 친일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나오는 게 반민특위법입니다. 1949년 7월 6일 날 반민족행위처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이 법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법안이 4일 만에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반민족 행위자에 대한 재판이 3심제가 아닌 단심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위헌이에요. 대한민국 헌법에는 모든 것은 3심제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왜 이것만 단심으로 합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이 반민특위법을 만드는데 총대를 맸던 국회의원들이 전부 북한 간첩 성시백에게 포섭된 다 간첩들이었다. 성시백이라는 간첩은 다른 간첩하고는 달리 김일성이가 직접 난파한 아주 급이 엄청나게 높은 간첩입니다. 이름이 아주 막대한 그 공작 자금을 가지고 남한으로 들어와서 남한에서 무엇을 했느냐? 언론사 사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11개 신문사를 돈을 주고 샀어요. 언론 재벌이 된 거예요. 북한 공작 자금을 가지고. 그리고 재헌 의원의 그 좌익계를 출마를 시켜서 그놈들한테 다 돈을 대줘가지고 재헌 국회의원으로 당선을 시켰습니다. 그놈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미군 철수법을 만들었고요. 두 번째 만든 게 반민특위법입니다. 반민특위에 제일 앞장선 것들이 바로 요 국회 프락치 사건에 관련돼 있던 성시백이가 포섭했던 이 간첩들이었다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럼 반민특위법은 뭐예요? 북한의 사주를 받은 간첩 행위자를 한 그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이고, 왜 만들었을까? 공산당 때려잡는 사람들을 친일로 몰아가지고 다 제거를 시키기 위해서. 이것이 반민특위법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모르면, 야, 반민특위법이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걸 막 해산시켜가지고 제대로 된 처벌도 못하고, 이승만이가 이 친일파를 보호하기 위해서 했다는 둥, 한다는 둥, 온갖 사기극을 다 벌이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간첩한테 놀아난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그 일제 36년은 우리 역사의 블랙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일제 30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었는지, 대체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냥 학자들만 그냥 깔짝깔짝 해가지고 논문이나 발표하고, 우리 국민들은 지금 그 시대를 살았던 분들이 지금 거의 다 돌아가고 계셔서 도대체 일제시절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이제 아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주고 언론이 떠들지도 않고 그 시대를 살았던 분들은 다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껏 그 사기를 쳐도 이 사기극이 통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근대사 작업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거 빨리 끝내고 일제 36년 이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이 세계사적인 시각에서 이걸 하려고 제가 좀 자료조사를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계속 약을 먹어야 되는 일이 벌어져가지고 열받아가지고요. 자, 식민지 시대에 어느 시대에 인구가 늘어요.
인구가 느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 보건위생이 잘 돼야죠. 두 번째, 잘 먹어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제 면역력이 생겨야죠. 그리고 또 풍요로운 생활을 해야죠. 반대로 북한같이 저렇게 맨날 쫄쫄 굶고 그냥 꽃제비나 하고 뭐 이러면은 저거 평균 수명이 몇 살이야 될까? 북한에서 통계도 발표하니까 잘 몰라요. 그런데 일제 식민지 시대에 바로 이 한반도에 있는 이 사람들의 인구 증가율이 매우 높았다. 식민지 시기 조선인들 1910년부터 42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이 2.09%입니다. 그런데 조선 후기에 우리 아까 말씀드린 그 아주 존경하는 우리 고종 황제가 통치하던 시기는 0.12%였어요. 식민지 시기 일본 본토 사람들의 인구 증가율 1.85%. 20세기 전반 세계 인구의 증가율 0.85%. 20세기 전반 아시아 인구 증가율 0.84%. 모든 통계를 다 비교를 해봐도 식민지 시절에 우리 한반도의 인구 증가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았다. 이거 왜 그러냐?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것밖에 결론이 더 나옵니까? 이거 뭘로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거를? 근데 이런 증거를 딱 들이대면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좀 말문이 막히기 시작하죠. 야,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수탈과 착취의 일제시대는 뭐지? 예? 그렇게 수탈과 착취를 당했다며. 근데 왜 이렇게 인구는 늘어? 예?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러면 이제 막 머리에 쥐가 나기 시작합니다. 정복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전 세계에서 많은 그 식민 통치의 방법이 있습니다. 영국, 그 다음에 프랑스, 독일, 뭐 네덜란드, 뭐 얼마 전에 그 벨기에가 콩고를 식민 지배할 때 뭐 어떤 분이 그걸 자료를 올려놔서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벨기에 사람들은 콩고 사람들 손을 다 잘라버렸대요.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영국의 역사학자인 리처드 스토리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현대 일본의 역사라는 책에서 조선에서의 일본의 식민 통치는 조선에 많은 물질적 혜택을 주었고 그것은 이전 왕조 정부의 통치보다 효율적이었고 훨씬 덜 자의적이었고 덜 가혹했다. 다시 얘기하면 조선시대보다 훨씬 더 잘 살았다. 지난 시간에 제가 그 말씀 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윤치호 선생이 야, 지금 우리 그 민족 앞에 두 갈래 길의 선택지가 놓여 있다. 한쪽은 비록 동족이지만 저렇게 봉건적이고 가혹한 통치, 법이고 나발이고 없이 그냥 뭐 남의 재산도 그냥 다 갖다가 막 그 착취하고 자국의 국민들을 노예로 막 부려먹고 뭐 온갖 가렴 주고 수탈을 하는 이런 통치를 받을래? 아니면 비교적 이민족이긴 하지만 비교적 문명적인 통치를 통해서 네 재산을 보호해주고 너 죄를 져도 재판에 의해서 죄를 그 다스리는 그런 법치 국가에서 살래? 윤초가 이제 그런 그 의문을 우리에게 던졌죠. 거의 모든 이 지구상에 나와 있는 식민지 조선을 연구한 많은 자료들이 조선왕조 통치 때부터 일본 통치 시대가 훨씬 더 잘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7.18을 맞아 죽는 거죠, 이제. 복거인 선생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식민 통치의 본질적인 제약과 폐해에도 불구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36년 동안 일본으로부터 식민 통치를 당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일본 사람하고 똑같이
일본 국민이라고 하고 세금도 내고 그랬는데 조선 총독부가 다스리는 그 지역에는 투표권도 없고 선거권도 없고 피선거권도 없었어요. 그게 이제 본질적인 제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식민 통치 아래서 조선 사람들은 상당히 잘 살았다. 그래서 인구 증가율이 이렇게 전 세계 평균보다 2배 이상 높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 통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년 동안, 식민 통치 30년 동안 무역액이 19.5배가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중국은 마이너스 57%, 일본은 3.7배, 같은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았던 대만은 4.0배를 증가시켰는데 조선은 19.5배가 늘어났어요. 이건 뭐냐? 일본 통치하에서 조선의 산업구조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해외하고 교역을 하면서 먹고 사는 그런 나라가 됐는데 그 평균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히 높이 발전했다. 수치가 이런 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 학술적인 용어로 제도적인 가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식민지의 환경이 이 식민 통치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막 병균도 우글거리고 막 언제 죽을지 모르고 막 위험하고 뭐 이러면은 굳이 이 식민지에다가 투자를 안 하고 있는 것만 계속 약탈을 합니다. 약탈을. 그래가지고 이런 거를 이제 추출적 사회라고 그래요. 그냥 약탈만 해서 빼가는 거예요. 본국으로. 그런데 우리가 식민 통치를 하는 이 나라가 보니까 안전하기도 하고 뭐 그래도 질서가 잡히고 뭔가 와서 우리가 살만한 이런 환경이 되면 계속 여기다가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국하고 비슷한 정착사회를 만든다는 거예요. 일본은 이게 본심인지 뭐 아니면 외교적 영어인지 모르겠지만 내선일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하고 한국은 같은 나라야. 그러니까 앞으로 자손만대 100년, 1000년, 만년 우리는 같은 일본인이라는 울타리로 살아야 돼. 그래가지고 뭘 했어요? 학교 졌죠. 철도 났죠. 항구 만들었죠. 병원 져줬죠. 알고 보니까 영국이 그 식민 지배를 하고 프랑스가 식민 지배를 했던 나라를 제가 가서 그 식민지 연구한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가서 보니까 영국이 대표적으로 통치한 나라가 홍콩이죠. 홍콩의 학교에는 운동장이 없습니다. 프랑스가 식민 통치를 했던 베트남에 가면 학교에 운동장이 없어요. 왜냐? 애새끼들이 운동장 만들어 좀 열심히 뛰고 철봉도 하고 막 힘도 튼튼해지고 이러면은 반항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운동장이 없어요. 일본 학교 질 때 우선 운동장부터 짓잖아요. 뒤에 철봉대 만들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평행봉 이런 거. 그리고 아프리카를 통치하는 이 식민지 국가들은 아프리카에 있는 그 사람들을 군대로 끌어다가 부려먹긴 했습니다만 절대 하사관 이상으로는 교육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고급 군사훈련을 시키면 이것들이 나중에 도망가서 반란을 일으킬까 봐. 그런데 일본 육군사관학교, 만주군관학교 다 조선 사람들 문호 개방했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면 다 들어가서. 그래서 한국인 중에 일본 육사를 나오고 일본 육군대학을 나와가지고 별 3개짜리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 영치랑하고 홍사익 장군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영치랑은 약간 좀 아빠 찬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왕이고 황태자니까 어떻게 예우를 해줬겠지. 근데 홍사익 장군은 평민으로서 거기까지 올라갔으니까 대단한 분이죠. 3스타까지 올라갔는데 이건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는 거죠. 바로 이러한 정착자 사회를 만든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 정착자 사회를 만든 그 인프라가 그 나라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본이 놓고 간 학교, 일본이 놓고 간 공장, 일본이 길러낸 그런 인재, 엔지니어, 군인 이런 사람들이 그 나라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더라. 이게 이제 제도적인 가설이라는 겁니다. 과거 청산을 못했대요. 과거 청산을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맨날 뭐 독일 사례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독일 가서 독일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니네들 나치 청산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야, 그거 간단하지 뭘 그런 걸 가지고 고민하냐. 아니, 내가 나치 친위 대원이, 예를 들어서 SS 대원인데 내가 나치 SS 대원으로 내가 가고 싶어서 갔냐. 그러니까 나는 군대 들어가서 훈련받고 나니까 너 SS로 가. 그래서 가서 위에서 상부에서 야, 저 마을 가서 유대인 죽여. 그러면은 군인인데 명령을 받고 가서 죽이는 거 어떡하겠어요, 이거. 응? 얘네들은 다 무죄입니다. 하지만 나치 SS 친위대였었는데 상부의 명령이 없이 평소에 나하고 별로 감정이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친위되고 쟤는 유대인이야. 그러니까 명령 없이 너 이 새끼 옛날에 나한테 좀 나쁜 짓 했지. 너 돈 빌려갔는데 안 갚았지. 그래가지고 뭐 죽이거나 위해를 가한 사람들은 처벌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뭐냐 이거죠. 지금 박원순이라는 이름도 제가 거론하는 게 좀 제 입이 더러워질 것 같아서 좀 조심스러운데, 그 사람이 민족문제연구소를 만들어가지고 친일 인명사전을 만드는데, 친일 인명사전의 기준에 의하면 일제시대 때 소위 이상으로 임관한 사람은 전원이 다 친일파로 들어가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고등고시 패스해서 군수 이상으로 재임한 사람 전원이 다 친일파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일제시대 때 일본에게 협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이게 옳은 건가요? 더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된 이후에 몇 개월간 친일이라는 이 아젠다가 이슈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부터 문제가 됐느냐? 이승만 박사가 1945년 10월 15일인가 16일 날 단신으로 환국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일 먼저 도착해서 내놓은 말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대동단결론이라는 걸 내놨죠. 야, 우리가 지금 새 나라를 건국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새 나라를 건국하는 과정에서 일제시대 때 뭐 너는 뭐 했느니 너는 뭐 했느니 이런 거 따져봐야 뭐 하느냐. 분란만 일어나니 모든 것은 다 용광로에 다 집어넣어서 다 녹이고 새 마음 새 뜻으로 우리 모두 한 사람이 하나가 돼서 새로운 국가 건설에 앞장서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박헌영이가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지금 저 친일파 민족 반역자들이 눈을 뜨고 살아있는데 저놈들 중에서 옥석을 가려가지고 친일 반동분 다 제끼고 진보적 인사들만 뽑아가지고 가야 된다. 대동단결론의 정면으로 반기를 들면서 친일이라는 이슈가 소용돌이를 일으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요, 이게 박헌영의 대가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소련군 군정사령부의 지령에 의해서 움직였습니다. 1945년 9월 10일 날 평양에 주둔한 소련 군정사령부가 각 지역 위수사령부에 독립조선의 인민정부 수립요강 6개항이라는 것을 지령을 내려요.
요게 이제 그 친일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야, 우리가 지금 한반도에다가 공산위성 정권을 세워야 되는데, 이 공산위성 정권 세우려고 보니까 이 공산 세력이 영 이게 현찮아.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사람이 나면 다 서울로 보냈죠. 이거 빨갱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악질 오리지널 빨갱이들은 전부 서울로 갔어요. 북한 지역에 남은 것들은 전부 C급 내지 D급 빨갱이들만 있는 거예요. 이것들 가지고 뭘 하나 이거. 그래가지고 소련 군정사령부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야, 지금부터 우리가 공산정부를 만들어야 되는데 공산정부 수립에 찬성하는 놈들은 다 받아들여라. 공산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놈들은 친일파로 낙인 찍어서 민족 반역자로 죽여버려라. 이 지령을 1945년 9월 10일 날 내린 겁니다. 이것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소련이 망한 다음에 그 당시에 중앙일보가 그 삼성그룹의 일원이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중앙일보가 삼성그룹의 네트워크에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당시 저희 언론계 선배인 이 김국후라는 분이 중앙일보 특파원으로 모스크바에 가서 막대한 돈을 그 소련에다가 주고 비밀 자료들을 왕창 그냥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때 밝혀진 내용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소련이 공산국가를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반대하는 놈들은 다 친일파 민족 반역자로 낙인을 찍어서 제거를 하라. 요게 독립조선 인민정부 수립 요강의 핵심이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네 번째를 한번 보세요. 친일 분자는 철저히 소탕하고 각 분야의 불순 분자를 엄정하게 숙청하라. 뭘로? 친일이라는 딱지를 붙여서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제일 먼저 1946년 2월 8일 날 임시인민위원회라는 단독 공산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불과 한 달 만에 토지개혁이 실시가 되죠. 토지개혁에서 지주 자본가들은 전부 친일 딱지를 붙여서 몰수를 하죠. 두 번째, 기독교 목사님들 사글이 다 청소하죠. 이런 식으로 공산정부 수립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찬성하는 놈은 일제시절에 이놈이 뭐 일본하고 빌붙어가지고 뭐 얼마나 악질 민족 반역 행위를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다 열렬 애국투사로 만들어버렸어요. 자, 9월 10일 날 이렇게 지령이 내렸고 그 당시에 서울에는 소련 영사관이 1946년 9월까지인가 서울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공산당들에게 이제 메시지를 다 보내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박헌영이하고 그 접선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차를 빈 차를 한 대 내보내가지고 박헌영이를 모포로 둘둘둘 말아가지고 뒤트렁크에 집어넣고 소련 영사관으로 들어와서 박헌영에게 지령을 내렸다. 그때 서울에 있는 소련 영사관에서 KGB 요원으로 일했던 쿨리코바라는 여자가 쓴 책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야, 지금 말이야, 이 악질 반동분자들 전부 친일파로 낙인 찍어서 공격해 지령을 내리니까 이 지령이 이제 바로 이승만 박사가 환국할 때 여기서부터 이제 터져나오기 시작하죠. 박헌영이가 10월 30일 날 이승만 박사의 대동단결론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면서 통일에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 덮어놓고 한데 뭉칠 수는 없다. 조선에는 아직도 일제의 잔재 세력이 남아있다. 친일파를 근절시킨 다음에 옥석을 완전하게 가려놓고 순전한 애국자, 진보적인 민주주의 요소만을 얘네들은 공산주의라고 안 합니다. 항상 자기네들은 민주주의라고 얘기해요. 또
또 진보적 민주주의라고 얘기해요. 그런 얘기 쓰는 놈들은 다 공산당입니다. 쟤네들이 지금 요즘에 뭐라고 해요? 민주주의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름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이렇게 얘기하죠. 자유민주주의라고 얘기 안 하고 민주주의라고 떠드는 놈들은 다 공산분자들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때서부터 1945년 9월 10일 날 소련 군정사령부가 지시를 내린 그날 이후부터 친일 문제가 한국 사회에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아젠다로 쟤네들의 무기가 돼가지고 오늘 지금 현재까지도 백선엽 장군을 친일로 모욕을 하는 생명도 길죠. 그만큼 이게 파괴력 있는 무기라는 걸 쟤네들은 아는 겁니다. 북한이 친일을 청산했다고 하는 친일 청산 주장이 완전한 사기극이었다는 사실도 연구를 통해서 다 밝혀졌습니다. 북한은 친일 청산을 철저하게 한 것이 아니라 민족 지도자들을 친일이라는 딱지를 붙여서 다 숙청한 것일 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친일 청산을 공산혁명의 도구로 이용해 먹은 거죠. 지금도 이용해 먹고 있잖아요. 지금도. 지소비아 가지고 사기를 치고 지금 북한의 그 고위층에 올랐던 놈들 중에 일제시대 때 일본하고 빌붙어가지고 악질적인 민족 반역 행위를 한 사례가 하도 많아가지고 뭐 일일이 얘기할 그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건 뭐냐? 일제시절에 얼마나 민족 반역질을 해먹었는지 아닌지는 걔네들한테는 아무 관심도 없는 거예요. 공산국가 수립에 동조하느냐 안 하느냐가 친일이냐 아니냐의 가름일 뿐이라는 거죠. 얘네들의 친일은 다 사기극이고 쟤네들의 뭐 항일 무장투쟁 완전히 사기극이고 오히려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훨씬 더 합리적이고 철저하게 친일을 청산해서 심지어 재헌의원 선거 때 친일행위라는 사람들은 입 후보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초대 내각은 다 항일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북한에서 친일파 민족 반역자라고 낙인 찍혀서 남한으로 내려온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반공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교회도 일구고 기업도 일구고 왜냐하면 지주 이런 사람들은 다 그래도 그 배운 사람들 아닙니까? 엘리트층 아닙니까?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 다 한국으로 내려오고 또 악질 빨갱이들은 다 월북을 했죠. 그 비율은 1947년 10월 21일자 조선일보에 실린 도쿄발 AP통신 기사에 의하면 해방 후에 북한에서 요날까지 월남한 조선인 총수가 150만 명. 반면에 남한에서 북한으로 공산주의를 동조해서 그 월북한 사람은 그 1%인 15,000명. 자, 그럼 어디가 더 정당성이 있는 사회냐 하는 건 뭐 답이 다 나온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우리 한국 사회의 이 뚜껑을 이렇게 열고 보면 한국의 이 발전에 가장 결정적인 원동력을 한 세력들을 분석해 보면 참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월남하신 분들이 세운 대한민국입니다. 여수반란 사건이 일어나고 군부에 침투해 있었던 그 좌익분자 4,700명을 숙청하고 5,000명, 5,300명은 숙군수사 과정에서 탈영해서 도망가고 그 빈자리를 누가 채웠어요? 북한에서 내려온 반공정신이 투철한 서북 청년단들이 채웠습니다.
정주영 이런 사람들 다 고향이 북한이죠. 오늘날 반공애국 교회는 누가 주인공입니까? 다 북한에서 올라가신 분이에요. 북한의 정부가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 건국이 되고 나서 9월 9일 날 북한에도 이제 정부라는 걸 만들었어요. 근데 그 정부는 유엔의 결의도 없이 만들었고, 그리고 유엔의 승인도 못 받았고, 유엔의 감시하에 선거를 치르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선거라는 게 우리처럼, 우리는 A라는 지역구에 뭐 김씨, 박씨, 이씨, 최씨 뭐 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그 출마를 하면 그 중에 누가 표를 많이 받았는지 많이 받은 사람이 당선이 되는 거죠. 북한에서는 어느 지역구에 후보자를 한 명을 냅니다. 그 한 명을 누가 정해주느냐? 소련 공산당이 정해줘요. 그러면 이 소련 공산당이 정해준 이 사람에게 찬성하면 뭐 백함에다가 넣고, 반대하면 흑함에다 넣는데 그 백함인지 흑함인지 넣는 거를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그 어디 겁나가지고 그거 흑함에다 넣겠습니까? 그 소련 공산당의 뜻대로 국회의원들이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놈들이 모여서 헌법도 지네가 만든 줄 알았더니 헌법도 스탈린하고 소련 공산당이 다 만들어줬어요. 심지어 국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국호도 1947년 말에 소련 공산당이 정해줘요. 우리의 국회의장단이라고 하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도 소련 공산당이 정해줘서 스탈린이 결재를 해요. 거기에 뭐 내각의 뭐 장관, 그게 무슨 필요했어요? 소련 공산당이 다 정해졌는데. 김일성, 네가 수상해. 네. 심지어 김일성이가 북한 수상이 된 다음에 읽은 그 첫 번째 자기네들 국가 수립과 관련한 연설문도 소련 공산당이 써준 것을, 소련 문서를 한글로 번역해서 읽은 게 스티커프 회고록에 고스란히 다 나옵니다. 스티커프가 이렇게 자기 일기에다가 써놨어요. 그 일기가 다 번역이 돼서 지금 그 펜앤마이크 이런데 제가 그 PDF를 다 올려놨는데, 김일성을 불러서 연설문을 써서 주다. 김일성 받아가지고 와서 그냥 읽는 겁니다. 자기네들 이렇게 써놨는데 뭐 설마 거짓말을 써놨겠어요? 심지어 김일성 대학 이름도 소련 공산당이 정해주고, 학과를 뭐뭐뭐뭐로 해라라고 학과도 소련 공산당이 정해주고, 정원도 소련 공산당이 정해줍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나라입니까? 만약에 소련 공산당의 개노릇을 한 거 아니에요, 이 김일성은.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개노릇을 한 것을 숨기기 위해서 이승만 괴뢰도당 미제국주의의 주구 이렇게 뒤집어 씌워서 거짓말 사기극을 벌이는 거죠. 그러고 자기네들은 이제 자기네들이 그 주구 노릇 한 거는 슬그머니 빠져나가고. 그 당시에 소련 그 군정사령관 이 스티코프 밑에서 그 레베데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민정사령관을 했는데, 레베데프가 김국후 기자하고 인터뷰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니, 그 당시에 많은 공산주의자들이 있었지 않느냐. 뭐 박헌영도 있고, 뭐 누구도 있고, 조만식 선생도 있고, 또 뭐 민족주의 세력도 있고 막 있는데, 또 공산당 중에서도 막 그 끝발이 센 아주 악질 그 공산당들도 많았는데, 하필이면 이 30 몇 살짜리 이런 친구를 그 수상으로 이렇게 내세운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이게 레베데프가
야, 니네는 공산주의를 몰라도 그렇게 모르냐? 어? 아, 이거 바보야. 이거 답이 다 정해진 거 아니야. 김일성은 만주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우리가 뭐 아무리 조사해봐도 뭐 했는지는 잘 몰라. 빨치산을 했다고 하는데 이놈이 무슨 공을 세웠는지 안 세웠는지 우리는 근거도 없어. 그런데 저는 와가지고 빨치산 훈련을 시키니까 뭐 몸은 좋아서 열심히 잘 뛰어다니고 말도 잘 듣고, 그리고 우리가 기른 우리의 부하 아니야. 김일성이가 올 때 소련군 대위로 왔잖아요. 그럼 레베데프는 별 3개짜리인데 별 3개가 야, 너 오늘 가서 저쪽 평양 어디 가서 연설문 이거 읽어. 그러면 네, 충성! 하고 가서 읽었다는 거 아니에요. 어? 부려먹기 좋아서 우리 이놈 시켰다. 둘째, 우리 스탈린 그 원수께서는 공산주의 이론 이런 거 아는 놈 필요 없어. 골치 아파 이런 놈들.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지시와 이행만 따르는 이런 놈이 필요한 거야. 이렇게 레베데프가 증언을 한 증언록이 다 나와 있어요. 이놈들이 또 외교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주강 스탈린 원수는 동유럽 공산권 지도자를 선택할 때 마르크스 레닌 이론가보다 군인을 선호했다. 왜 선호했는지 아세요? 지네가 훈련시켜서 지가 계급장 달아주고 얘보다 상급자가 명령을 내리기 편하니까 그런 놈 시킨 거예요. 또 한 가지 좀 심각하고도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김일성은 본명이 김성주고요. 1926년도에 길림에 있는 하얼빈 아래 길림이라고 있습니다. 길림의 육문중학교에 입학을 해요. 그 길림 육문중학에서 공산청년동맹에 가입을 해서 그게 들통나가지고 체포령이 내려서 도망을 가서 김성주는 중2 중퇴가 학력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놈이 1931년에 중국 공산당에 입당을 했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 아버지하고 같이 중국으로 만주로 이주를 해서 아버지하고 엄마, 자식들 다 중국 국적을 취득을 했어요.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만들었다고 하는 동북 항일연군 빨치산 부대에 근무를 하다가 토벌대에 밀려가지고 소련으로 도망가서 소련에서 장교가 되려고 하니까 소련 국적을 또 취득을 합니다. 소련 공산당에 가입을 했어요. 소련군 대위가 됐어요.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중국 국적, 소련으로 와서 소련 공산당, 소련 국적, 이중 국적의 이중 당적자가 됐어요. 이놈이 45년 9월 달에 소련 군함을 타고 원산에 도착을 해서 북한 노동당 당적을 취득하고 북한 국적을 또 취득을 해요. 그래서 3중 국적의 3중 당적자가 돼가지고 3중 국적자가 북한을 통치한 겁니다. 언제까지 통치했냐? 1957년 12월 달까지, 1957년 12월에 그 당시에 이 북한을 건국하는 과정에서 소련 애들이 보낸 소련파 애들이, 그러니까 이제 소련에서 살던 한국인들을 보낸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이제 국적 문제가 제기가 됐어요. 그래서 너는 소련 국적을 할래? 북한 국적을 할래? 그래서 소련 국적을 하겠다 그러면 소련 국적을 보유했고, 북한 국적을 받겠다 그러면 북한 국적을 보유할 때 12월 달에 조소 국적 문제에 관한 협약이 체결돼서 김일성이가 소련 국적을 1957년 12월에 포기를 합니다. 그럼 그 이전까지는 뭐예요, 이게? 얘는 소련 국적과 소련 당적을 가지고 북한을 통치한, 이 웃기지도 않는 일이 벌어져. 이런 놈이 무슨 주체가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 있는 놈이에요? 한마디로 자기네들의 이 친소련 민족 반역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건국한 사람들을 7.18 민족 반역자라고, 다시 말씀드리면 쟤네들이 얘기하는 7.18 민족 반역자는 공산당을 열심히 때려잡은 사람을 7.18 민족 반역자라고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뭐 백선엽, 뭐 정일권, 뭐 이승만, 박정희 하는 사람들을 7.18 파묘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동작동에서 지금 뼈다구 맞아 지금 캐내려고 이런 짓을 하는 거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송복 교수가 아주 가장 결정적인 그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나라의 좌파나 좌편향 세력들이 집요하게 7.18을 공격하는 이유는 식민지 시대 그들이 했던 행위를 증오하는 것이 아니고 해방 후에 대한민국의 건립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좌익과 공산주의자들을 경멸시킨 그 지대한 공헌을 증오하는 것이다. 이제 친일이라는 게 뭔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제가 이 강의한 내용 만드는 중에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 공산주의자하고 이 파시오 전체주의자들의 이 선전선동 수법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제가 하나를 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때 이제 이 친구들이 선전선동을 어떤 식으로 해서 이 국민들을 지금 속이고 있는지 하는 것을 그 원리와 수법을 제가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쟤네들의 수법을 알면 우리가 일종의 이제 예방 백신을 맞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극복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와서 바로 요 괴메스 같은 놈이 어떻게 지금 이 여론을 조작하고 선동을 하는지 하는 그 기법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지금 우리가 소수가 돼서 우리가 지금 선전선동을 해야 될 상황이 됐어요. 우리도 하자 이거죠. 예, 오늘 그 친일 문제는 사실 지금까지도 우리를 지금 옥죄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친일 문제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쟤네들이 친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해방 후에 공산당들을 정말 열심히 때려잡은 반공투사들을 얘기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아마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강의 교수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